안녕하세요. 저는 무려 50년 세월 동안 길을 잃고 방황한 50대 여자입니다. 제가 50년이나 길을 잃었다니 대체 무슨 사연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말 그대로 전 50년 전 낯선 길에서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기도 했지만 그 행복도 영원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남에게 봉사할 수 있는 직업을 택했습니다. 제게 주어지지 않은 걸 바라보기보단 제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헌신하다 보니 제게도 큰 축복이 찾아오더군요. 긴 이별의 세월 끝에서 마침내 저에게 찾아온 기적을 여러분께 자랑하고 싶습니다. 재밌게 들어봐 주세요. 저는 모두가 어렵고 힘들던 시대에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려 보면 다들 가난했지만 그래도 사람 냄새가 나던 시절인 것 같아요. 비록 저에겐 행복한 추억보다 홀로 눈물을 삭히던 시간이 더 많았지만요. 저에게 남은 희미한 기억으론 어머니는 아주 마른 체구를 가지셨고 아버진 웃음소리가 유독 커서 저를 자주 놀라게 하셨다는 것뿐이에요. 부모님의 얼굴은 잘 생각나지 않고 아버지가 짓궂게 장난을 치면 마른 어머니 품에 안겨 울던 기억이 나요. 어째서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그것뿐이냐 하신다면 제가 바로 부모님과 헤어져 정확한 제 이름도 생년월일도 모르고 살던 실종 아동이기 때문입니다. 안녕? 여기가 오늘부터 네가 살 곳이란다. 울지도 않고 씩씩하구나. 우린 부모님을 잃고 거길 헤매던 널 이곳에 데려왔단다. 혹시 뭐 하나라도 기억나는 게 있니? 고아원 원장 선생님 말대로 전 시장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혼자 길거리를 헤매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서너 살쯤 된 것 같았대요. 저는 부모님과 떨어진 충격 때문인지 제 나이도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엄마, 아빠, 엄마한테 갈래요. 우리 엄마 어딨어요? 전 고아원에 가서도 한동안 매일같이 부모님만 찾았답니다. 지금이라면 그래도 빠른 시간 안에 가족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땐 인터넷도 휴대폰도 없던 시절인지라 부모님을 찾으려면 오로지 제 기억에만 의존했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어린 탓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고 그렇게 영영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이 이름도 기억 못해서 큰일이구나. 그럼 이 원장님이 이름을 하나 지어주마. 해옥이 어떠니? 그래, 오늘부터 김해옥이라고 부르면 되겠다. 해옥아, 이게 이제 네 이름이란다. 그렇게 전 한순간에 고아가 되어 낯선 환경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고아원 생활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절 괴롭히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친부모님처럼 절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었죠. 그래서인지 고아원 아이들은 잘 울지도 않았어요. 아이들 모두 자신을 진심으로 안아줄 부모가 없다는 걸 알아서였을까요? 해오기가 처음 몇 년은 적응을 못해서 힘들어했는데 이젠 우리 시설에서 제일 얌전하고 말도 잘 듣는 아이가 되었구나. 우리 해오기를 데려가 주실 좋은 양부모님이 나타나면 참 좋겠는데. 그지? 하지만 절 다시 가족으로 품어줄 사람들은 영원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 고아원에서 눈칫밥을 먹어가며 중학교까지 마치고 그나마 자립할 수 있는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고아원을 나올 수 있었어요. 혜호가 시설에서 나가서도 씩씩하게 살아야 한다. 넌 공부를 잘하니까 야간 고등학교로 다니는 게 좋을 거야. 나가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건강하게 잘 지내야 한다. 다른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말고 네가 옳다고 믿는 길을 걸어. 그게 힘들어도 결국 널 지켜줄 거야. 감사해요, 원장님. 원장님과 선생님들 덕분에 그래도 저 지금까지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나가서도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렇게 고아원에서 받은 약간의 자립금을 가지고 전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사글세 빵을 하나 얻고 저는 곧장 한 방직 공장에 취업했어요. 그때 당시가 1980년도였는데 그때는 방직 사업이 호황이던 시절이었거든요.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터는 많지 않았기에 대부분 그랬듯 저도 방직 공장을 선택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실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들, 기름 냄새 섞인 먼지들 속에서 종일 서서 일을 했죠. 18살에 공장에서 일하게 된 제게 제일 무서웠던 건 바로 여공들을 매일같이 감시하던 관리자였습니다. 자, 잡담 그만하고 손 빨리 놀려. 오늘 출하분 밀린 거 다 메꿔야 한다고. 오늘 작업량 못 맞추면 퇴근도 없어. 언니, 저희 어제도 밤 늦게까지 일했잖아요. 오늘도 또 야근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쩌겠어. 작업량 못 맞추면 봉급에서 까일 텐데. 그러니까 너도 괜한 생각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이나 해. 그때 어찌나 힘들게 일을 했던지 공장에서 일하던 여공들 얼굴이 다들 허옇게 질려 있었어요. 환기도 잘 되지 않는 공장에서 매일같이 기침을 달고 살며 손이 부르터라 천을 짰죠. 덕분에 전 야간 고등학교에 가겠다는 꿈도 저버린 채 매일 그렇게 일만 하며 10대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하지만 힘든 공장 생활도 젊디 젊은 여공들의 웃음까지 앗아가지 못했죠. 저와 친한 언니들은 고단한 몸을 이끌고도 퇴근길이면 어김없이 달큰한 냄새가 진동하는 분식집에 모였고 잠깐이나마 즐거운 수다를 떨었습니다. 혜호가 그거 알아? 옥순이 언니 남자친구 생겼대. 진짜 놀랄 노짜 아니니? 매일같이 야근인데 대체 남자는 어디서 만났대? 얘 전쟁통에도 애는 낳았다는데 연애가 뭐가 어려워서 못하겠니? 눈빛만 몇 번 오고 가도 불붙는 게 마음인데. 어머, 근데 혜옥이 네 얼굴은 왜 빨개졌어? 너도 이제 20살인데 연애도 해보고 남자도 만나봐야지. 그 당시 20대 초반이던 공장 언니들은 매일같이 연애나 남자친구 얘기를 하며 깔깔 웃었습니다. 전 그때마다 수줍어서 얼굴이나 붉히고 있었고요. 그때 전 누굴 만나야겠다는 생각조차 할 여유가 없었어요. 당장 혼자 먹고 살 길이 더 막막했으니까요. 그래서 그저 가끔 떡볶이나 풀빵을 사 먹는데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공장 근처 분식집을 하도 자주 가다 보니 이젠 분식집 사장님이 절 보면 해옥이 왔네 하며 반겨주실 정도였으니까요. 해옥이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하니? 어제도 야근한 모양이구나. 아저씨가 오뎅 좀 더 줄 테니까 많이 먹고 가. 밥이라도 잘 먹어야지. 실제로 분식집 사장님은 여공들에게 부모님 같은 존재였어요. 1인분만 시켜도 몇 명이 배부를 수 있게 항상 넉넉히 음식을 내어주셨고 힘들게 일하는 저를 따뜻하게 보살펴 주셨거든요. 특히 부모님이 없던 저에겐 정말로 큰 위로를 주시던 분들이셨고요. 나도 혜욱이 같이 이쁜 딸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말이야. 우리 아들 녀석은 성실하긴 해도 무뚝뚝해서 영 재미가 없다니까. 왜요? 저번에 보니까 사장님 아들이 혼자 밀가루 포대도 다 나르고 청소까지 싹 해놓고 가던데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야. 생전 아프다 소리도 안 하고 머슴처럼 일만 한다니까. 누가 보면 우리가 아들 부려먹는 나쁜 부모인 줄 알겠어. 그지 여보? 그걸 알면 제덕이한테 살갑게 좀 말해보든가. 아들이랑 아버지 사이가 그렇게 남남처럼 서먹해서 되겠어? 우리 아들이 그래도 이 엄마한텐 다정한 아들이라니까. 저는 분식집 사장님 부부가 알콩달콩 대화를 나누시는 것만 봐도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때론 툭툭 던지는 짓궂은 장난들도 있었지만 그 안엔 서로를 향한 정과 애정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사장님 부부와 가깝게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아들과도 몇 번 인사를 나눌 수 있었어요. 우리 아들 왔어? 왜 엄마가 전에 말했지? 그 공장 다닌다던 아가씨. 어때? 엄마 말처럼 예쁘지? 아,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들은 제 앞에 고개만 한번 푹 숙이곤 금세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무뚝뚝한 뒷모습이 자꾸 눈에 밟히더라고요. 우리 제덕이가 쑥스러워서 그런가 보네. 원래 말도 잘하고 밝은 녀석인데 말이야. 그 뒤로도
평소처럼 자주 분식집을 찾았지만 그때부터 제 관심사는 떡볶이나 오뎅보다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혜호가 그렇게 고개를 쭉 빼고 못 찾아? 누구 또 올 사람 있냐? 아, 아니에요.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길래 혹시 누가 오셨나 해서요.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몹시 당황하며 식은땀까지 흘리자 사장님은 그런 절 보며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해오기가 기다리는 사람이 누굴까 궁금하네. 혹시 우리 아들은 아닐 테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사장님 아들을 기다려요?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연신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선은 문 밖을 향하고 있었죠. 분식집 사장님은 그런 절 참 귀엽게 생각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법 진지한 목소리로 제게 물으셨어요. 혹시 해오기한테 부담을 주는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이 매일 일만 하면서 아까운 청춘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야. 그래서 말인데 괜찮으면 가끔 우리 아들이랑 말동무나 좀 해줄래? 대신 떡볶이나 풀빵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서 실컷 먹으렴. 사장님은 제게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셨습니다. 저도 갑자기 사장님 아들과 친구가 되려니 조금 막막했어요. 그래도 그동안 사장님 부부에게 받은 정을 생각해 저도 노력해 보기로 했죠.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분식집에 들러서 사장님 아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 나 20살인데 너도 20살이라며. 그러면 말 놔도 되지? 네,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사장님 아들과 친구가 되는 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무뚝뚝해도 이렇게 무뚝뚝한 사람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 노력이 헛되지 않았는지 사장님 아들 제덕이도 슬슬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맨날 와서 떡볶이만 먹기 지겹지 않아? 엄마한테 가끔 국수도 말아달라고 해. 엄마 잔치국수 잘하시니까. 진짜? 알겠어. 다음에 올 땐 꼭 잔치국수 먹고 갈게. 너도 국수 같이 먹자. 첫 시작이 어려웠지. 한번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니 제덕인 무서운 속도로 저와 가까워졌어요. 이렇게 제덕이와 붙어 다니다 보니 언니들은 제게 이제 분식집 며느리가 되는 거냐며 놀려대더라고요. 어느 날 전 제덕이에게 언니들에게 놀림당하는 걸 하소연했어요. 야, 제덕아, 공장 언니들이 얼마나 나 놀리는 줄 알아? 이제 아예 분식집 며느리라고 부른다니까? 공장에도 소문 다 났어. 그게 뭐 어때서? 듣기 좋은 별명이구만. 뭐 너도 싫지 않으면 계속 분식집 며느리 하든가. 제덕인 벼랑간 제게 고백 아닌 고백을 해왔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국수 그릇에 코라도 박을 뻔했어요. 하지만 잠시 생각해보니 그 별명이 싫지만은 않더라고요. 그 분식집 며느리면 떡볶이랑 국수는 평생 먹을 수 있겠지? 그것뿐이겠어. 풀빵이랑 튀김이랑 다른 것도 실컷 먹을 수 있지. 그래, 그럼 좋아. 나 분식집 며느리 할래. 20살이었던 저흰 그렇게 아이들 소꿉장난처럼 연애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무도 모르게 만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장님께 딱 걸리고 말았죠. 하지만 사장님은 저희가 만난다는 걸 기뻐하셨어요. 처음엔 장난처럼 따라붙었던 별명이 정말로 저의 새로운 호칭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저는 남편과 4년간의 연애 끝에 마침내 한 가족이 되었답니다. 혜호가 오늘이야말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날이구나. 이렇게 인연이 되려고 예전부터 너에게 그렇게나 마음이 쓰였던 걸까? 이제 우리가 네 엄마 아빠고 가족이다. 그동안 혼자서 힘들었지?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되자꾸나. 감사해요, 아버님. 저 딸처럼 살가운 며느리가 될게요. 저와 가족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결혼 이후에도 남편은 물론이고 시부모님까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가족이었어요.
저는 평생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답인지 몰랐지만 적어도 제게는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게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보, 나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앞으로 페인트 일을 배워보면 어떨까 싶어. 앞으로 우리 아이도 태어날 텐데 보수가 좋은 일이 필요할 것 같아서 페인트 공이면 집 공사도 하고 사무실 공사도 하고 여기저기 할 일이 많대. 난 어떤 일이든 당신이 다치지 않고 너무 힘들지 않은 일이었으면 좋겠어. 당신이 몸도 아끼지 않고 성실하게 일만 할 거 아니까. 결혼 이후에 남편은 페인트 일을 배워서 페인트공으로 일했습니다. 저는 공장을 그만두고 시부모님의 분식집 일을 도왔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첫 아이를 가졌고요. 아이를 가진 후에는 남편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원래도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인데 저와 아이를 생각하며 더 악착같이 묵묵하게 일하더군요. 겨울엔 손이 터지고 여름엔 땀에 절어 온몸이 소금기에 절여졌지만 남편은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여보, 더운데 고생 많지? 이번 달엔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잖아. 그러다가 당신 건강에 문제라도 생길까봐 겁나. 아니야. 다들 이렇게 일하는 걸 뭐. 난 괜찮아. 우리 애들 커가는 거 생각하면 내가 더 부지런히 일해야지. 그래야 우리 애들 대학도 보내고 나중에 시집 장가 갈 때 한 푼이라도 더 보태줄 수 있지. 전 저대로 둘째까지 낳아 육아 집안 살림을 하며 고군분투했고 남편은 남편대로 공사 현장을 누비며 하루도 편히 쉴 날이 없었어요. 시부모님은 그런 저희 부부를 보며 가끔은 눈물까지 글썽이셨어요. 너희가 열심히 사는 거 보면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 우리가 부자였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애들 키우지도 않았을 텐데. 가진 거라고 낡은 분식집 하나밖에 없어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 아버님은 아무도 제게 주지 못했던 가족을 선물해 주셨잖아요. 저 그것만으로도 세상 그 어떤 부자도 부럽지 않아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 힘든 세월을 이겨냈습니다. 그렇게 아등바등 살다 보니 저도 어느새 40대가 되었죠. 애들도 이제 알아서 학교에 다니고 작은 집이지만 저희만의 집도 하나 가지게 되었고요. 젊어서 그렇게 고생했으니 이제 이렇게 건강하게 늙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행복했던 그 무렵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제 가족을 덮쳤습니다. 저희만의 행복한 시간은 무참히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죠. 그날도 전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도 다 학교에 보내고 밀린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녁이 다 되어서 애들은 학원 간다고 늦고 남편이 퇴근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 웬일인지 집에 오질 않더라고요. 이 사람이 생전 늦는 법이 없는 양반인데 오늘따라 늦네. 저는 남편의 늦어지는 귀가에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역시 아내의 조금 무서운 법인지 그때 갑자기 집 전화가 울렸어요. 저는 왠지 떨리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거기 문제덕 씨 댁 맞나요? 여기 병원인데요. 문제덕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수화기를 끊을 생각도 못하고 그 길로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도착해보니 남편은 다행히 의식을 회복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뜻밖의 충격적인 소식이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검사를 해보니 문제덕 씨 폐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어요. 다행히 말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치료가 시급한 암으로 보입니다. 평생 일밖에 모르던 남편은 불행하게도 폐암이라는 무시무시한 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혹시나 남편이 오랜 세월 만지던 페인트 때문은 아닌지, 돈 때문에 남편을 사지로 내몰았던 건 아닌지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 꼭 낫게 만들 거야. 당신이 한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만 했던 거 이제는 내가 갚을 차례야. 그러니까 우리 힘내서 치료 열심히 받자. 당신은 반드시 나을 거야. 그 순간부터 남편의 투병 생활
그리고 저의 간병인 생활도 시작되었어요. 남편은 다행히 초기의 암을 발견해서 몇 차례 수술과 항암으로도 큰 차도를 보였어요. 이대로 가다간 금방 완치 판정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당신 이제 퇴원해도 된대. 그래도 우리 방심하지 말자. 암은 완치 판정 받으려면 5년은 있어야 된다잖아. 내가 집에 가서도 당신 열심히 간호할게. 내가 아파서 미안해, 여보. 당신이 내 병 간호하느라 나보다 더 못 자고 못 먹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한참 애들 뒷바라지해야 하는 시기에 나까지 걱정 끼쳐서 정말 미안해, 여보. 왜 그런 소리를 해? 내가 당신 아내고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당신이 얼른 회복하는 게 나를 위한 길이야. 알겠지? 남편이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우리 아이들과 시부모님까지 다 오셔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서로 얼싸안고 빙글빙글 춤까지 췄다니까요. 이제 이 병원 냄새는 그만 맡아도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빨리 방심했던 탓일까요? 병원에서 퇴원하고 일상생활을 이어간 지 2년쯤 되던 해 남편은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다시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 대체 왜 이런 거예요? 그동안 검사에선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이번에 다시 검사한 결과를 보니 유감스럽게도 전이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미 림프샘과 뼈, 간에까지 전이가 된 걸로 보입니다.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소식을 듣고 세상이 멈춘 듯 얼어붙고 말았어요.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관리를 철저히 했는데 재발이라뇨. 그것도 이미 손쓸 수 없이 넓은 부위에 암세포가 퍼져나간 상태라고 하더군요. 재발 소식을 듣고 평생 눈물이 없던 남편은 제 품에 안겨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나 당신 없으면 안 돼. 당신은 내 분신이야. 내가 내 반쪽을 잃고 어떻게 살아. 나 절대 당신 보내지 않을 거야. 어느새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오신 시부모님도 남편을 안고 크게 오열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울지 않고 있던 건 저 하나뿐이었어요. 전 정말로 남편을 보낼 수 없었거든요. 그러려면 누구보다 제가 마음을 굳세게 다잡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서 24시간 대기조가 되어 남편이 도움이 필요한 그 즉시 손을 잡아주고 물을 건네고 등을 두드려 주었답니다. 가래를 삼키지 못할 때면 몇 시간이고 등을 쓸어내리고 숨소리가 거칠어질 때마다 산소량을 확인하며 조절해야 했어요. 우리 남편 다시 아이가 되었네. 그래도 괜찮아. 우리 애들 키울 때보다 내 말도 잘 듣고 잘 울지도 않잖아. 우리 멋진 신랑 나랑 딱 2년만 더 해보자. 그리고 또 2년을 버티고 또 버티다 보면 다시 좋아질 날이 올 거야. 하지만 남편은 딱 2년만 버텨보자는 제 약속을 끝내 지키지 못했어요. 남편은 햇살이 따사롭던 어느 날 저와 시어머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때 제 남편 나이가 제 50도 되지 못했습니다. 전 이제야 고통이 사라진 얼굴로 잠이 든 남편의 귓가에 속삭였어요. 거기선 아프지 마, 여보. 당신 내내 숨가빠 있잖아. 당신 진짜 열심히 살았어. 문제덕은 정말 멋진 아들이었고 남편이었고 또 아빠였어. 내가 보증할게. 그리고 약속할게. 나 우리 애들 잘 키우고 부모님 잘 모시고 살다가 당신 곁으로 갈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잘 가, 여보. 사랑해. 너무 고마워. 당신 그동안 잘 살아냈어. 남편은 비록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났지만 저에게 가장 귀한 가족들을 남겨주었어요. 남편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날 이때까지 제가 무슨 힘으로 살아갈 수 있었겠어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저만큼이나 시부모님도 힘겨워하셨습니다. 하나뿐인 외아들을 먼저 앞세운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들 모두 서로에게 의지하며 그 아픈 시간을 잘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당장 눈앞에 놓인 숙제들을 해결해 나갔죠.
엄마, 죄송한데 저 학원비를 내야 하는데 혹시 너무 힘들면 저 학원 안 다녀도 돼요. 아니야, 학원을 왜 안 다녀? 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 일단 전 당장 생활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이미 연세가 많이 드셔서 분식집을 정리한 상태였고 아이들도 곧 대학에 입학해야 하는데 들어가야 하는 돈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처음엔 무슨 일을 해야 하나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다 남편 간병을 하며 유심히 지켜보았던 어떤 일이 떠올랐어요. 병실엔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지만 그중에 제일은 환자를 돌보는 일이잖아요. 저도 몇 년간 남편을 간병하며 어깨너머로 보고 배운 것들이 많았기에 간병인이란 직업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갔습니다. 아들, 엄마가 간병인 자격증을 좀 따보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네. 네가 좀 찾아봐 줄 수 있겠어? 어느새 훌쩍 자란 큰아들은 자기만 믿으라며 간병인 자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정리해 주었어요. 전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엔 아들이 알아봐 준 대로 수업을 들으며 간병인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 집 근처 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죠. 아무래도 아픈 환자의 바로 옆에서 돌봐야 하는 간병인은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한편으론 자꾸 남편 생각이 나서 제가 정말 잘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고요. 어르신, 어디 불편한 데 없으세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하세요. 고맙네, 고마워. 어쩜 이렇게 친절해? 내가 자식들한테 다 버림받고 혼자 저승갈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간병인 양반이 이렇게 잘해주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 제가 모시는 환자분 중엔 이렇게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혼자 병원 생활하시는 할머님도 계셨고요. 내가 고향 땅을 밟은 게 50년 만이라오. 우리 말도 다 잊은 줄 알았는데 간병인 선생님이 매일 말동무를 해주니까 우리 말도 다시 기억이 났어요. 역시 고향이 좋네. 고향이 좋아. 고향 땅이 좋으시죠? 고향에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제가 잘 모실게요. 무엇이든 말씀만 하세요. 젊었을 적 미국에 이민을 가서 사시다 시한부 선고를 받고 고향이 그리워 한국에 들어오신 할아버지도 계셨습니다. 어르신들 모두 병명도 성격도 달랐지만 하나같이 따뜻한 정을 그리워하시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착실하게 간병인으로 일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몇 주간 입원이 필요한 어떤 할머니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할머니는 70대 중반의 연세로 성격이 정말 따뜻하신 분이었습니다. 간병인님, 이리 와서 간식 좀 먹어요. 집에서 먹을 걸 이렇게나 많이 챙겨줬지 뭐예요. 할머니는 저와 만난 첫날부터 이미 간식이며 주전부리를 한가득 챙겨오셨습니다. 전 예의상 하나 정도는 먹어야 할 것 같아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었어요. 잘 먹을게요. 다음부턴 저까지 안 챙겨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할머님 많이 드시고 얼른 건강해지세요. 저는 할머님과 눈을 맞추며 인사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할머님도 제 얼굴을 정면에서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할머님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얼음이 되어선 꼼짝 안 하시고 계속 제 얼굴만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님, 혹시 제 얼굴에 뭐 묻었어요? 왜 아까부터 계속 제 얼굴만 보고 계세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어디 출신이에요? 할머님은 대뜸 제게 고향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왜 그러시지 싶어 고향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할머님은 선뜻 믿기 어려운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그게 내 말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간병인님 얼굴이 이상할 정도로 내 언니랑 똑 닮았어요. 어쩜 이렇게 우리 언니랑 닮았을까?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아, 저희 부모님이요? 전 부모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혼자 시설에서 자랐어요. 사실 부모님 이야기는 너무나 사생활이라
잘 얘기하지 않는데 할머님의 시선이 너무나 진지해 보여서 저도 모르게 제 얘기를 술술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할머님은 무릎까지 치시며 어머, 어머를 연발하셨어요. 어머, 세상에나. 아니, 우리 언니한테도 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애 어렸을 적에 잃어버리는 바람에 지금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하도 긴 세월 찾지 못했으니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가슴에 묻고 살고 있는데 간병인님 이름이 어찌 된다고 했죠? 저는 김혜옥이라고 합니다. 정말 김혜옥 맞아요? 우리 조카 이름은 김주희인데 그러면 정말 닮기만 한 사람인가? 그거 참 신기하네.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할머님의 말을 넘겼습니다. 우선 이름부터가 달랐고 그 당시 한 해에도 실종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데 그냥 착각하셨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할머님은 계속해서 제 얼굴을 요리조리 살펴보셨습니다. 결국엔 제가 나서서 찾으시는 조카분이 아닐 거라고 말씀드릴 정도였죠. 그렇게 할머님을 간병한 지 사흘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할머님은 여전히 제 얼굴을 살피며 열심히 저에 관해 물으셨어요. 그러던 중 할머님의 가족분이 면회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할머님이 평소에 마르고 닳도록 말씀하셨던 할머님의 친언니였죠. 안녕하세요. 할머님 간병인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친언니분의 얼굴을 뵙는 순간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님 친언니분과 전 서로 얼굴을 마주본 순간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보자마자 얼굴이 너무나 닮았다는 걸 알았거든요. 혹시 이름이 뭐라고 했죠? 김혜옥 씨라고 했나요? 그 이름 누가 지어줬어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인가요? 그게 사실 제 본명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때 당시 고아원 원장님이 지어주셨어요. 그러면 어릴 적 잃어버렸다는 부모님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정말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때가 제가 4살 무렵이라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나는 건 엄마가 무척 마르셨다는 것도 아빠의 웃음소리 정도예요. 친언니분은 그때부터 연신 제 손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찌나 슬프게 우시던지 저까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맞아. 맞는 것 같아.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부모는 자식을 알아보는 법이야. 잘 생각해봐요. 해옥이 말고 진짜 이름을. 저는 확신에 찬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해도 할머님 언니분과 제가 놀랍도록 닮은 얼굴이었거든요. 너, 내 딸 맞아. 내 딸 주희 맞아. 확실해. 나는 알아본다. 난 알아봐. 꿈에서나 한번 만나볼까 싶었던 내 딸을 이렇게 바로 앞에서 만났는데 어떻게 못 알아보겠어. 엄마인 내가 우리 딸 얼굴을 어떻게 잊어? 할머님과 언니분은 제가 잃어버린 주희일 거라고 아주 강하게 확신하셨습니다. 전 그때라도 부모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섣불리 판단했다가 큰 상처를 받기 싫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한 발짝 물러나고 말았죠. 전 잘 모르겠어요. 세상에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우연히 닮은 사람도 있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모녀 사이가 아니라면 그땐 또다시 상처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유전자 검사 그거 해봐요. 난 확신해요. 내 딸이 아닐 리가 없어. 할머님과 언니분은 오랜 시간 저를 설득하셨어요. 하지만 전 확답을 드릴 수가 없었답니다. 결국엔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나 집으로 돌아왔고 제 얼굴에 걱정이 많아 보였는지 큰아이가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저는 큰아이에게 오늘 있었던 믿기지 않은 일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혹시 모르잖아요. 진짜 외할머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 한 번만 해봐요. 만약 아니라고 해도 뭐 어때요?
시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큰아이는 제게 검사를 해보자며 제 손을 꼭 잡아주더군요. 큰아이는 어느새 다 커서 제 보호자 역할까지 하고 있었어요. 엄마, 평생 후회하는 것보다 한번 시도라도 해보는 게 나아요. 혹시 그러다 진짜 가족이라면 그건 진짜 기적이잖아요. 저는 아들의 권유에 힘입어 결국 유전자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한참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서류 봉투를 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쏟아져 나와 입을 틀어막고 숨죽여 울었어요. 검사 결과 놀랍게도 유전자 일치율 99.99%. 바로 우리가 모녀 사이가 맞다는 결과였습니다. 저는 검사 결과 할머님, 아니, 오랜 세월 찾아 헤맸던 제 엄마 이모에게 당장 달려가 알렸어요. 이거, 이것 좀 보세요. 유전자 검사 결과지예요. 우리가, 우리가 한 가족이 맞대요. 제 엄마가 확실하대요. 두 분께 그 결과를 전하면서 저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찾아 헤맸던 엄마라는 이름을 드디어 제 입으로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혹시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평생을 애타게 부르고 싶었어요. 엄마, 엄마라고 한 번만요. 그래, 내 딸 주희야. 어서 엄마에게 안기렴. 정말 보고 싶었다. 널 잃어버린 그날 이후 내 삶은 완전히 멈췄어.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널 찾을 수가 있니? 그래, 우리 딸 한번 안아보자. 엄만 절 있는 힘껏 안아주셨어요. 그건 무려 50년 만의 포옹이었죠. 진짜 우리 엄마 맞죠? 저도 엄마가 있는 거 맞죠? 그럼, 그럼 맞아. 내가 네 엄마야. 내 딸, 우리 딸 맞지? 우리 주희 맞는 거지? 엄마, 그럼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다른 가족들은요? 제가 아버지에 관해 묻자 엄마는 어두운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이 아버진 평생을 너만 그리워하다 15년 전에 돌아가셨어. 널 한 번이라도 보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놀라지 마라 주희야. 너한테 동생들이 있어. 너 기억 안 나? 그때 아주 갓난쟁이 동생이 있었는데 네가 참 예뻐했어. 내가 아까 연락해서 지금 여기로 오고 있을 거야. 제게 가족은 엄마 이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밑에 3살 터울 둘째 남동생과 5살 터울 막내 여동생이 있었어요. 늘 가족 없이 외롭게 살던 제게 갑자기 동생들까지 생기게 되었죠. 엄마 이모와 한참 눈물을 쏟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와중 멀리서 저와 똑 닮은 두 사람이 걸어오더라고요. 저는 묻지 않아도 그 둘이 제 동생들인 걸 알았습니다. 엄마, 어쩜 우리 남매들이 다 엄마 얼굴을 닮았대요? 아버지 서운하셨겠어요. 그 덕분에 우리 딸을 찾을 수 있었으니 네 아빠도 이젠 이해했을 게다. 얘들아 어서 와서 인사해라. 너희들 누나, 언니야? 비록 처음 만나는 동생들이었지만 우린 서로를 본 순간부터 강하게 끌리는 핏줄을 느꼈습니다. 누나, 어떻게 이런 우연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전 엄마한테 듣고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누나가 저 갓난쟁일 때 그렇게 예뻐하셨다면서요? 저 주성인데 기억하세요? 전 주연이의 언니. 한평생 부모님이 언니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언니가 꿈에서도 나타날 정도였어요. 전 아주 늦었지만 큰 누나 큰 언니로서 동생들과 진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을 거쳐 다시 만나게 된 저희 가족은 저희 집으로 자리를 옮겨 본격적으로 그 긴 세월을 하나하나 되짚어 나갔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소개시켜드리고요. 엄마, 이모, 주성아, 주희야, 인사해요. 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이 제 남편이고요. 제 남편은 지금 비록 하늘에 있지만 언제나 저와 함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만나게 된 모두에게 제일 먼저 소개해주고 싶어요.
그래, 너희가 내 손주들이구나. 우리 손주들이야. 아이고, 귀한 녀석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녀석들. 어디 얼굴 좀 자세히 보자. 내가 너희 외할머니야. 그날 저희 가족들은 밤이 늦도록 서로 이름을 부르고 손끝으로 얼굴을 매만지며 잃어버렸던 세월을 한 땀 한 땀 꿰매듯이 되살려냈습니다. 제가 만약 이모님을 간병하지 않았다면, 혹은 간병인이 되겠다고 결심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겠죠. 저는 이 모든 기적 또한 남편이 주고 간 선물 같았어요. 여보, 당신 덕분에 새 직업을 얻게 되었고 오래전에 헤어진 가족까지 만나게 되었어. 당신, 내가 너무 외로울까봐 다시 가족을 찾게 해준 거지? 혹시 하늘에서도 내 걱정하고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나 이제 당신이 주고 간 선물 덕분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정말 보고 싶다, 내 남편. 전 그날 엄마 손을 잡고 잠이 들며 하늘에 있을 남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눈물의 재회 이후 저 엄만 아주 바쁜 날들을 보냈어요. 우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엄마와 함께 아버지의 납골당에 찾아뵀습니다. 주희 아빠, 내가 누구랑 같이 왔는 줄 알아? 당신이 그렇게 그리워했던 우리 큰딸이랑 같이 왔어. 당신도 놀랐지? 우리 주희 나이가 벌써 50살이 넘었대. 세월이 벌써 그렇게 흘렀네. 아버지, 이렇게 늦게나마 찾아뵙는 딸을 용서하세요. 살아생전에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아빠. 네 아버진 이렇게라도 네 얼굴 보고 목소리를 들어서 좋다고 하실 거야. 너 아빠 웃음소린 기억난다고 했지? 아마 하늘에서 너털 웃음을 짓고 있겠구나. 그지 여보? 전 납골당에 안치된 제 어릴 적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제 기억 속의 저의 얼굴은 항상 시무룩한 얼굴이었는데 아주 어릴 적에 찍은 가족 사진을 보니 전 정말 환하게 웃을 줄 아는 그런 아이였어요. 엄마, 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제겐 부모님 같은 분들이세요. 아마 엄마를 보면 저만큼이나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에겐 또 다른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바로 저희 시부모님이요. 아직은 어리고 서툴렀던 절 친딸처럼 보듬어 주신 시부모님을 어서 빨리 엄마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었답니다. 제 예상대로 시부모님은 엄마를 뵙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마침 시부모님과 엄마의 연세가 비슷하기도 했고 서로 마치 평생 알던 사이처럼 반가워하셨어요. 딸 자식 시집 보내고 이제야 인사드리는 결례를 용서하세요. 저 주희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사돈 어르신, 사부인. 아이고, 저희야말로 인사가 늦었습니다. 비록 우리 제덕인 곁에 없지만 안 사람하고 전 우리 며느리에게 친딸처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곱고 현명한 딸아이를 저희 집의 며느리로 맞이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부모님과 저희 엄마 모두 80을 훌쩍 넘기셨지만 자식을 서로에게 소개하는 순간만큼은 여전히 물가에 아이를 내놓은 듯 걱정스럽고 조심스러워 보이셨어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엄마, 저 한땐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저에겐 이렇게 좋은 부모님이 4분이나 계셨네요. 저 축복받은 사람 맞죠? 그럼 당연하지. 우리 딸은 하늘에서 보내주신 가장 큰 축복이야. 우리 며느린 우리 집의 복덩이지. 복덩이야. 저는 그날 50이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어리광이라는 걸 부려봤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을 찾느라 플랜카드도 걸어보고 전단지도 뿌리고 수도 없이 찾아 헤맸던 시간이 한순간에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저의 평생의 한이 그때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상처를 씻어내린 전 제 남은 인생의 모든 시간을 뒤늦게 찾은 가족들에게 쏟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모, 제가 이모한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그때 이모가 절 알아보지 못했으면 어땠을까
아찔하다니까요. 나도 네가 이름도 다르고 자꾸 아니라고 해서 포기할까 싶기도 했는데 자꾸 마음이 끌리는 거야. 아마 우리 조카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하늘의 뜻이었나 보다. 저와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해준 이모님께도 몇 번이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대식구끼리 그동안 못 해봤던 거 다 해봐요. 저 우리 애들 엄마, 이모, 동생들, 시부모님까지 하면 세상에 우리 식구가 다 몇 명이에요? 저 이제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요. 그래, 우리 주희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 가족끼리 여행도 가고 사진도 찍고 온 식구가 모여서 밥도 해 먹어야지. 아이고 언니, 그 식구들 밥 해 먹이려면 하루가 모자라겠어. 가만히 있어봐. 나도 팔 걷어붙이고 나서야겠네. 우리 조카한테 이모 손맛을 보여줘야지. 어때요? 다시 모인 우리 가족들, 앞으로 해나갈 것들이 참 많아 보이죠? 저희 애들도 갑자기 생긴 외가 식구들 때문에 용돈 벌이를 톡톡히 하고 있답니다. 기특하게도 제 아이들은 용돈보다도 따뜻한 외할머니, 외삼촌, 이모의 손길이 더 좋다고 말하지만요. 엄마, 난 친할머니 음식 솜씨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외할머니 밥도 진짜 맛있어요. 이러다가 나 살찌겠어요. 오빠, 이미 좀 찐 것 같은데? 엄마, 우리 집에 이렇게 식구들이 가득한 거 사실 좀 어색하거든요. 근데도 좋아요. 계속 이렇게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이렇게 시끌벅적하게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외갓집의 사랑까지 듬뿍 받으며 사랑을 주고받을 줄 아는 사람으로 자랄 것 같습니다. 가족을 다시 만난 이후에 제 삶엔 다시 따뜻한 햇볕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다시 돌릴 수 없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오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행복하답니다. 매일 엄마를 만나고 목소리를 듣는 삶, 남들에겐 그저 흔하디 흔한 일상이겠지만 저에겐 어렵게 찾은 특별한 일상이거든요. 주희야, 너 먹고 싶은 거 없니? 엄마가 다 해줄게. 말만 해. 그리고 사돈 댁에도 반찬 좀 해서 보내려는데 사돈 어르신들은 뭐 좋아하시니? 주희야, 네 엄마 벌써 2통까지 꺼냈다. 하여튼 극성이야, 극성. 우리 조칸 좋겠네. 동생들도 주말마다 저희 집에 들려서 북적북적한 저녁을 보내고 있어요. 다들 마치 이제까지 비어있던 도화지를 채워나가듯 서로의 색을 더딥히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 모든 풍경이 믿어지지 않을 땐 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되뇌어요. 여보,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당신이 함께 있었다면 얼마나 더 행복했을까?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여보. 전 이제라도 다시 찾은 딸, 누나, 언니, 조카의 역할을 성실하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힘들게 찾은 만큼 그 역할을 잘 지켜가고 싶어요. 우리 모두 잠시 헤어졌을 뿐 결국 다시 만났고 다시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으니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저희 가족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